네, 안녕하십니까. 어, 이제 벌써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가리꾸의 첫 번째 열쇠, 활력, 활력. 이 과정을, 가리꾸가 지금까지 하던 것과는 새로운 기능, 활력이 있다, 활력을 나타내는 기능을 나타낸다는 것이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거기 이야기를 이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있지만 보시는 분은 쉽지만 사실 이렇게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 카메라맨도 좀 아픈데요. 강행군을 했더니 빨리 좀 회복돼야 되겠고, 저도 이렇게 웃고 있지만 사실은 몸에 상처를 안고, 전장에 상처를 안고 지금 이렇게 아닌 척하면서 이렇게 진료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시간에 이제 활력에 대한 메커니즘을 가르치고, 활력이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어떤 의미 설명이냐면은 활력은 첫 번째는 이제 발열이다. 발열을 일으키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활력과 스피드다. 네. 활력과 스피드를 일으킨다. 제가 저번에 딥 브리딩, 그 딥 브리딩을 설명드렸는데요. 깊은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깊은 호흡. fast, 빠르고 깊고, 그죠? 그냥 일상적인 호흡보다는 더 깊은 호흡을 얘기하는 거죠. 딥 브리딩을 이제 그 산성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딥브리딩을 이렇게 관련을 지었게 된 것은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게 지금 가리코의 첫 번째 열쇠로서 이게 얘기되지만, 제가 논문을 이렇게 지금 논문 일부만 이게 같이 너무 많아서 들고 나왔는데, 이 논문을 쓸 때 전체적인 맥락이 있었어요. 이 논문의 제목을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이 논문의 제목은 New Definition. 제가 지금까지 논문의 제목에 대해서 설명 안 드렸죠. 그리고 A New Strategy, A New Strategy. 이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처음부터 이 논문의 제목을 설명을 드리는 게 이 강의의 주제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nflammation and cancers. 염증에 대한 새로운 정의죠. 염증에 대한 새로운 정의. 거창합니다, 그죠? 새로운 소문자로 가야 되는데, new strategy, 새로운 전략입니다. 뭐냐면은 chronic inflammation, 만성 염증과 암을 치료하는 새로운 전략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략은 이런 내용들이 밝혀지면서 이렇게 전체적인 틀을 갖게 되는데, 이 가리꾸의 이 미스테리가 가리꾸의 첫 번째 열쇠 푸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논문이 전체적인 틀을 잡아가면서 구석구석을 메워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기하게도 이게 마지막에 밝혀진 걸 첫 번째로 설명하게 되게 된 거죠. 그게 제일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부분인데 가장 풀기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이게 이 논문 전체가 이런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가리꾸의 미스테리가 이게 아주 어렵게 오래된 미스테리였거든요. 첫 번째 열쇠, 세 가지에 또 말씀드렸죠. 그래서 앞으로 곧 또 두 번째 열쇠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조금 속도가 붙게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가리꾸는 염증과 암의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새로운 치료 전략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염증을 정의 내릴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염증의 정의를 추구하면서 이 부분을 앞에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 염증을 정의한다는 게 염증의 정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게 있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염증은 아직은 정의를 완전히 내리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염증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 시각이 이제 흔들리는 시각 변동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지금까지 이제 의학적 난제들을 극복하는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가리꾸였고, 역시 이 모든 것 관련된 크로닉 캔서하고 크로닉 인플라메이션과 캔서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쓸 때 보면 이 딥브리딩에 대한 이 가리꾸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면서 활력보다는 먼저 발열에 대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게 됩니다. 이게 그건데요, 비슷합니다. 딥브리딩을 찾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은 급성 감염증 있죠. 급성 감염이 생겨가지고 고열이 나는 환자. 이 고열이 생기는 거는 acute inflammation in pla까지 적을게요. acute inflammation 급성 감염입니다. 급성 염증. 감염은 이제 infection이라고 그러는데, infection. 뭔가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침입된 것을 감염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inflammation, 급성 염증이죠. 급성 염증 중에서 가장 심한 형태는 고열을 동반하게 되는데요. 고열 독감이죠. 인플루엔자라고 하는데, 고열 독감을 앓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딥브리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열 독감을 앓는 어린이나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성인은 아무래도 고열이 적죠. 면역이 많이 단련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어린이들한테서 고열이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발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온몸이 한 40도에 가까운 40도에 가깝게 막 열이 나죠. 이때 이제 급성 감염에서 백혈구가 증가되고 가리구가 아주 급증하게 되는데요. 가리구가 증가되게 될 때 이 가리구가 발열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의심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메커니즘을 풀게 되는데, 이게 결국 활력과 스피드의 메커니즘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발열의 메커니즘이라는 것도 현대의학에서의 어떤 난제였습니다. 난제였고 풀리지 않았던 촉지였는데요.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고민을 좀 했었는데, 만성염증 암과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간단히 좀 설명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번에 얘기 드렸지만 발열은 바이프로덕트라고 그랬죠. 바이프로덕트라는 거는 부산물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 같은 엔진이 있다. 자동차 엔진이 있을 때 자동차 엔진은 이제 가솔린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동력을 얻어내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엔진이 막 이렇게 뜨거워집니다. 열이 나게 되죠. 이 발열은 이제 이 열의 손실을 줄이는 것이 고효율이라고 보면 돼요. 고효율, 그죠? 고효율. 열의 손실을 줄이고 그걸 동력으로 다 전환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저효율에서는 발열이 많이 나는 거죠. 효율이 낮은 옛날에 전기기관 같은 그런 엔진에서는, 저효율에서는 발열이 많았습니다. 부산물이 많이 생기는 거죠. 열이 나서 잃지 않고 그것을 동력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고효율, 요즘과 같은 이제 시대에는 고효율 이렇게 엔진도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연비도 향상시키고 하듯이, 이 발열은 부산물입니다. 어떤 뭔가를 태울 때 생기는 이렇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 저효율 체계가 해당계랑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고효율 체계가 이제 전자 전달하는 TCA 전자전달계,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 여기 전에 설명드렸던 이게 이제 전자전달계인데, 전자전달계 이것이 이제 고효율, 그러니까 효율이 높다는 거죠. 발열이 적겠죠. 발열이 적고, 이제 우리 몸의 신체 온도를 일으키는 거는 이 온도, 우리 몸의 온도가 체온이 보통 보면은 체온이 36.5도에서 37도라 그러잖아요.
이 기초 체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가리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효율의 해단계를 작동시킴으로써 되는데, 고효율에서는 이제 그러면 이제 고효율적인 그 작동이 일어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고열 감기, 고열 독감에서는 발열이 이렇게 40도 가까이 나타나는 것은 가리구가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이 발열의 메커니즘이 난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발열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온도 조절 중추라는 게 있어요. 온도 조절 중추. 온도 조절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뇌 기관이라는 뜻인데요. 서뮤레귤레이터라고 해서 거기서 갑자기 체온이 너무 낮다 이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가리구를 급증시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머릿속에서 체온이 낮다고 인식해서 올리는 거다 이 정도는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체온이 어떻게 36.5도가 유지되면 그 다음에 발열이 40도에 가까운 발열이 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그 현상을 매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리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온도 조절 중추를 넘어서 현실적 메커니즘을 제가 저번 시간과 저저번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렸던 이 가리구의 어떤 그 해단계, 그죠? 이렇게 해단계를 많이 증폭시킴으로써 부산물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면서 태워지고 있다는 뜻이고, 그것이 40도에 가까운 발열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열 메커니즘이 규명되는 것이 이 논문에서 먼저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활력이 설명이 되는데요. 활력이나 발열이나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활력과 스피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스피드, 발열 현상이 일어날 때는 아플 때, 이럴 때 이제, 요 발열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거는 또 나중 시간에 좀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결국에는 이 해단계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시간당 순간적으로 늘리면서 저효율적인 게 많아지다 보니까 부산물이 많이 생겨서 발열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발열이 나지 않고 일상생활 할 때는 이렇게 활력과 스피드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움직이고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일단 정리 좀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고열 감기에서 이렇게 아이가 아플 때 이렇게 막 흥분하면서 이렇게 숨을 막 몰아쉬면서 알아 누워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딥브리딩을 찾아냈어요. 깊은 호흡을 함으로써 다시 산소를 빨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다시 산소를 흡수하게 된다. 몸은 산소 부족 상황에 의해서 산성도가 증가하게 되고, 그때 딥브리딩이 나타나면서 산소를 다시 불어넣으면서 굉장히 그 산소 경쟁적 상황이 생깁니다. 산소 경쟁적 상황은 산소 경쟁적 상황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두 가지의 경쟁이겠죠. 일단은 그 적혈구는 좀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호흡을 많이 해서 산소가 많아지면은 적혈구는 산소를 머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과립구는 능동적입니다. 산소를 보면은 이런 과립구가 막 이렇게 막 활성화되는 상황에서는 분해를 하게 되는 거죠. 과립구는 능동적으로 산소를 빨아들여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활성산소. 그래서 우리 몸은 활성산소가 너무 많아지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호흡을 통해 산소를 불어넣고, 그것을 또 과립구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그 산소를 피하기 위해서, 산소가 많아지는 걸 줄이기 위해서 활성산소를 높이면서 경쟁적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결국에는 글루코즈, 에너지의 근본이라고 하는 에너지의 근본인 그 포도당 글루코즈를 빠르게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해당을 시켜서 이제 피루베이트를 많이 이렇게 만들므로써 산소가 들어갔을 때 몸은 이렇게 흥분하면서 고열 상황에서 이제 그거 전자 전달기를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는 거죠. 이 산소 경쟁적 상황이라는 이 문구에서 조금 이렇게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력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나 하면은 산소 경쟁적 상황에서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리꾸는 산소를 없애려고 그러고 우리 몸은 살아남기 위해서 산소를 또 막 이렇게 호흡을 해서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이럴 때 활력이 생긴다는 거죠. 운동할 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플 때도 마찬가지고요. 운동할 때도 보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몸이 흥분되고 막 심장이 뛰고 몸에 열이 나면서 호흡이 바빠지죠. 호흡이 바빠지면서 산소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활력을 나타내는 메커니즘이 됩니다. 활력과 스피드라고 제가 얘기 드렸는데 활력이라 그러면은 조금 헷갈리니까 이제 스피드, 빠른 행동, 빠른 행동을 위해서는 가리꾸가 필요하다. 가리꾸가 액션을 해야 된다. 빠른 행동을 위해서는 빠른 행동, 그죠? 열이 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행동을 빨리 할 때 이 가리꾸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기에 설명드렸듯이 그 가리꾸가 완전히 없어져서는 사람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염증의 원인이기도 한데 이게 또 필요한 거죠. 사람이 그 극한의 어떤 극한의 상황을 무릅쓰면서 이겨내고 하기 위해서는 이 가리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활력을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은 사람은 이렇게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고 빨리 움직여서 뭔가를 해결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옆에 폭탄이 떨어졌다 그러면 빨리 피해야겠죠. 그러면 갑자기 가리꾸가 이렇게 동원되면서 빨리 움직이게 되는 거죠. 제가 저번 시간에 그 능동성이라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요. 능동성에 대해서 되게 능동성에 대해서 중요하지. 아까 적혈구는 수동적이고 가리꾸는 능동적이라고 설명하죠. 능동성에서 중요한 거는 호흡의 차단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학교를 오래전에 학교 다닐 때 사람은 숨을 쉬는데 자동적으로 숨을 쉰다. 저번 시간에 그걸 설명드렸죠. 숨을 자동적으로 쉬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저도 약간 좀 활력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숨을 쉬게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숨을 쉬죠. 참으로 해도 참을 수 없고 어느 순간에는 자동적으로 쉬어집니다. 근데 사람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호흡의 차단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요것도 이제 가리꾸랑 관련해. 가리꾸는 능동적으로 산소를 뿜어서 능동적으로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그죠? 근데 산소를 분해하는 작용하고 호흡에 차단하고 같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게 제가 생각하게 된 건데요. 호흡은 자동적이라고 옛날에 이렇게 배웠는데 저는 그것이 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면 저는 호흡이 자동적으로 좀 잘 안 일어났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좀 마르고 제가 책에서 소개했지만 좀 많이 아프고 가리구가 좀 많은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호흡을 이렇게 멈추는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잘 그런 경우가 있는데 흥분되면 호흡이 자꾸 멈추는데요. 호흡을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편안하고 건강한 사람처럼 호흡을 이렇게 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호흡이 자꾸 멈춰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호흡이 자동적이라니 나 자꾸 호흡 멈추는데 왜 이러지? 호흡 자꾸 멈추려고 그러고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게 된 거는 활력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을 활력과 스피드를 만들어내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사람들이 팔을 가령 움직여 보겠습니다. 팔을 이렇게 움직이다. 이게 살짝
숨을 쉴 수 있지만 빨리 움직이면은 숨을 못 쉬어요. 이렇게 되겠죠. 우리 달리기를 할 때도 이렇게 달리면은 스피드를 낸단 말이에요. 일단은 가만히 있다가 처음부터 막 숨 쉬면서 달리기 하는 사람 없죠. 갑자기 숨 참고 뛰어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활력을 내기 위해서 숨을 멈춘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활력을 내기 위해서는 호흡을 차단한다는 거죠. 활력을 위해서 호흡을 차단하는데 제가 생각할 땐 이때 과립부가 산소를 분해하는 것을 활성산소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다는 얘기죠. 그거는 뭐 이렇게 실험적으로 확인하기 매우 힘든 사실입니다. 근데 가리코가 활력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호흡의 차단과 연결시켰어요. 우리가 호흡은 그냥 자동적으로 쉬지만 뭔가 굉장히 말이 빠르다, 저처럼 말이 빠르다거나 능동적인 사람들 뭔가 액션을 취할 때는 호흡을 차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호흡을 차단하는 건데 이때 가리코가 활성산소를 분해하면서 산소의 경쟁적 상황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가령 이제 우리 호흡의 차단에 대해서 아까 손을 움직일 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아는데 잠깐만요. 이제 숨을 이렇게 멈추고 이렇게 그죠? 머리를 빨리 돌릴 때 이렇게 머리를 빨리 움직여 천천히 숨을 쉴 수가 없죠. 뭐 머리라서 그럴 수 있는데 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빨리 움직일 때는 숨을 쉬지 않는다. 이때 산소 공급을 차단하면서 혈류 속에서 활성산소를 분해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루베이트의 양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락텍 전환되니까 혈류의 젖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혈류의 젖산이 증가하게 되면은 우리는 다시 조금 있다가 다시 호흡을 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빨리 사용함으로써 활력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를 그러니까 아까 그 포도당을 빨리 분해해가지고 많은 양을 동시에 분해하는 것이 결국 활력이잖아요.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데 활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빨리 몰아서 쓸 수 있는 게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력과 스피드를 만들어낸다. 이 얘기가 이제 호흡의 차단과 관련해서 설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호흡은 자동적이지만 호흡을 멈추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그것은 가리코와도 관련이 있다. 이 가리코의 관련성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이 가리코와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교감신경하고의 연결을 다음 시간이나 아마 설명이 들어갈 것 같아요. 가리코가 교감신경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능동적인 교감신경은 능동신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호흡의 차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빨리 씀으로써 활력을 만들어낸다. 이제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활력과 관계된 많은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운동의 상황도 아까 운동할 때 어떻게 되는지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운동의 상황은 발열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발열이 좀 더 심하지만 운동의 상황도 이런 산소 경쟁적 상황을 통해서 젖산이 증가됨으로써 혈류 내에 꼭 그 근육에서만 젖산이 증가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가리코가 혈관에 있고 동맥혈관에서 젖산이 증가됨으로써 산소 호흡을 이뤄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산소 경쟁적 환경 같은 경우에 우리 조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소를 원하고 있고 이 가리코는 산소를 싫어한다고 그랬죠. 산소를 활성산소로 분해합니다. 가리코가 산소를 싫어하는 것은 많은 논문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가리코를 연구한 많은 논문들에서 이게 2013년 논문인데요. 2006년 논문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산소가 적은 환경과 가리코가 관련이 있더라. 2014년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로 정리되어 가지고 몇 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나중에 논문은 자세히 소개드리고
일단은 가리코는 무엇을 싫어하냐면은 하이폭시아. 무엇을 좋아하는 거죠. 하이폭시아는 산소 옥스라는 건 산소인데 산소가 적은 겁니다. 산소가 적은 환경을 좋아하고 로우 pH를 좋아하고요. 산성 환경을 좋아한다는 거죠. 산소가 적은 거. 그 다음에 파이렉시아. 이게 이제 이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 논문이 또 그런 관련된 또 실험을 하고 있죠. 실험이 없으면 논문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저널 오브 류코사이트 바이올로지라는 데서 한 건데 학시즌 맵에 산소의 레벨이 관계가 있더라. 가리코랑 가리코. 그래서 이제 가리코 연구들 많이 한다 그랬죠. 가리코가 이거를 좋아한다는 거죠. 산소가 적은 하이폭시아를 좋아하고 환경을 좋아하고 산성 환경을 좋아하고요. 이게 파이렉시아는 열입니다. 열이 많이 나는 환경도 좋아해요.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밝혀져 있는 이제 이야기인데요. 가리코는 산소를 이렇게 분해하는데 활성산소를 분해하는데 얘들은 살기 위해서 분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소를 싫어해요. 산소가 적은 환경을 좋아해요. 산소가 가리코가 있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호흡을 차단하는 등 이렇게 할 때 가리코는 산소를 분해해서 이렇게 산도를 이제 증가시키게 되겠죠. 근데 이때 활성산소를 만들면서 산소 돌리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산소가 되지 않게끔 해서 몇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이렇게 전환시키는데 산소를 얘들은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저산이 증가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중에서 가리코가 증가할 수 있겠죠. 가리코 증가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가리코가 많아지면 또 어떻겠습니까? 또 이런 활력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더 많은 스피드와 더 많은 발열을 이뤄낼 수 있게 되겠죠. 잠깐 또 여기서 한번 치우고요. 우리 몸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능동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리코의 활력과 호흡의 차단이 필요하다. 숨을 참는 것이 몸에 폭발적인 에너지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가리코는 참 독특한 운명을 가진 혈구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산소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이 가리코가 산소를 분해해서 산소 경쟁적 환경을 만들어냄으로써 우리 몸에게 죽을래 살래라고 이렇게 죽을래 살래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면은 움직여라, 활력을 나타내라 이런 거죠. 우리가 혈류세포를 보면 혈관세포, 혈구세포라고 하죠. 혈구세포를 보면 백혈구, 적혈구도 있지만 가리코, 백혈구 중에는 가리코가 있고요. 백혈구 중에는 또 임파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식세포, 기타 세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혈소판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 세 가지가 백혈구죠. 그죠? 근데 이 중에서 가리코가 좀 많더라. 임파구는 조금 더 적고 대식세포는 훨씬 적고요. 이 혈구세포라는 것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 우리 몸에 있는 것이 모두 우리 몸의 명령을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몸에 대해서 일치적으로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세포 나름대로 움직여요. 우리 몸의 다른 세포들은 생긴 대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우리 몸의 크기가 정해지고 이렇게 구조를 이룰 수 있지만 혈구세포 중에서 적혈구는 수동적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 가리코는 꼭 이물질과 비슷해요. 이물질과 비슷한데 능동성을 나타내는 어떤 세포입니다. 세포. 꼭 무슨 생물 같아요. 생물. 얘들은 저기 말씀드렸지만 오래 살지 못하고 굉장히 빠르다 그랬죠. 그죠? 굉장히 온몸으로 막
쫓아다닐 수 있을 만큼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이 가리구가 뭔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얘들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얘들은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를 추구하는 어떤 세포들이라는 거죠. 임파구는 그냥 좀 약간 점잖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쭉 얘들도 명령이 잘 따르지 않아요. 우리 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얘들은 그냥 계속 문제 있는 것들 처리하고 다시 재생하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하죠. 대시세포도 회복시키는 작업하고, 혈소판은 그냥 막 피 새는 데 있으면 막 틀어막는 작업을 하는 거죠. 명령을 따르지가 않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개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개별성. 이 개별성의 조합이 혈구세포라는 겁니다. 혈구세포고 얘들은 자기 나름대로 추구하는 바가 있죠. 이 가리구는 나머지 세포들은 다 산소, 대식세포는 조금 그렇지만 산소, 임파구나 이런 것들은 산소를 좋아하는 환경이 있는데 반산소적인 환경을 가지게 됩니다. 산소 적은 것을 좋아하고 산소가 많아지면 얘들은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가리구는 줄어들어요. 산소가 많아지면. 산소가 많아지면 산소 증가 시에 가리구는 숫자가 줄어들고 죽음에 처하게 되는 거죠. 얘들은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포는 살려고 하는 것이 이 몸 전체를 봤을 때는 자극이 됩니다. 개체한테 자극을 주고 그 자극이 동력이 돼서 활력도 나타내고 살아가려는 의지를 이렇게 되고 이렇게 살아남으려는 어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떤 보면 필요악처럼 마치 우리 몸은 산소에 기반해 있는데 필요악이 나쁜 악이지만 꼭 필요한 거죠. 이 가리구가 없다면 우리 몸은 자극이 없어집니다. 자극이 없어지면은 몸이 건조하고 그냥 눈만 뻐끔뻐끔하고 그냥 생동감이라든지 에너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산소가 많아지는 데서는 산소를 좋아하기 때문에, 산소를 싫어하기 때문에 산소가 많아지는 환경에서 애들은 죽음에 처하고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은, 그리고 이 독자적으로 얘들은 살기 위해서 있잖아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이런 작용들을 하고 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는 이제 조금 또 다른 이야기로 두 번째 열쇠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